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짱시성은 한나라 시대에는 예장군이었으며 서진시대에는 강주라고 하다가 당현종이 강남 서도를 설치합니다. 짱시성을 흐르는 깐장의 이름을 따서 약칭으로는 깐이라 합니다. 짱시성의 수도는 난창봉기로 유명한 난창이며 북쪽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루산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북방에서 내려온 커자 부족의 근거지가 된 깐저우가 있습니다. 짱시 문화체험을 시작합니다. 짱시성 최북단의 도시 듀장으로 향했습니다. 듀장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루산으로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루산의 중심지인 꾸링까지는 산을 굽이굽이 돌아 2시간을 가야 합니다. 꾸링은 해발 1164m로 그 형세가 숫소와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구는 숫소이고 링은 고개입니다. 계속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더니 산 전체를 안개가 덮고 있습니다. 산 아래와 온도차가 무려 섭씨 15도 이상 차이 납니다.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고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반대편 산 기슭에 펼쳐진 별장과 산을 넘는 구름이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개 아래에 있는 식당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배낭을 열어 긴 팔옷부터 하나 찾아 입고 시내를 두루 걸어 다녔습니다. 빗물이 남아있는 거리에 조명이 빛나 산뜻해 보입니다. 산 고개 아래의 골목으로 내려가면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동네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여느 평지 도시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터미널에 갔는데 미리 예매는 하지 않습니다. 오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루산 이곳저곳을 다 보고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하루 일정으로 오기에는 벅찬 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링의 언덕에서 바라본 전경은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19세기 말 영국 선교사 이덕립이 입산해 아름다운 산세를 보고 이곳에 별장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꾸뉴링이던 지명을 시원하다는 뜻의 쿨링의 이름을 따서 구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한 할아버지는 얼굴을 켜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구링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을이 통째로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산 기슭마다 곳곳에 별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구링 거리를 1시간가량 걸었습니다. 바람소리 따라 키가 큰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가끔 이름 모를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호수의 모양이 검은고를 닮았다는 루친후로 갔습니다. 잔잔한 호반인데다가 해발 10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호수 안에 있는 섬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따라 들어갑니다. 섬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호수 안에서 본 모습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호수 옆에는 멋진 정원이 하나 있는데 화분과 수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초당인 화징도 있습니다. 백거이가 사마벼슬을 할 당시 이곳을 찾아 대림사도화라는 실언절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늦봄이라 산 아래 이미 진 도화꽃이 이곳에는 화창하게 피기 시작한 것에 빗대어 감탄사를 뿜어낸 것에서 화징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꽃밭처럼 예쁜 정원에는 시상을 떠올리는 듯한 백거이의 조각상도 있습니다.
초당 안에는 백거이가 쓴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붓글씨를 쓰는 묵객이 있어 사람 이름을 시제로 시를 짓고 부채에 써서 팔기도 합니다. 이를 이명작시라고 합니다. 부채 위로 한자씩 정성스레 붓글씨를 쓰더니 낙관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들어 쓴 시를 읽어주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헌여우첸더스, 즉 부자가 될 만한 시라고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백거이보다 필체가 뛰어나진 않을지라도 사람들 이름으로 덕담을 짓고 있으니 이 또한 멋진 일입니다. 루산에는 장장 2,500m에 이르는 진슈구 계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계곡에서 안개에 뒤덮인 루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합니다. 입구에는 티엔차오라 부르는 자그마한 바위가 계곡 사이로 불쑥 솟아나 있습니다. 바위 위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래 낭떠러지 쪽으로 가지 말라는 노란색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자 잎처럼 생긴 스즈코우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아래에 하오윈스라 부르는 큰 암석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이 암석을 만져야 행운이 생긴다고 합니다. 산에서 솟아나 떨어져 내리는 판칭추엔 샘물은 사람들이 던진 동전들로 가득합니다. 계곡을 따라오느라 힘든 사람들이 땀을 식히며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계곡을 따라가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의자에 앉아 돈을 주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이 앉아 경치를 감상하던 자리라고 합니다. 1959년 여름 당 중앙은 이곳 루산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엽니다. 정치국원을 비롯한 각 성과 자치주의 서기, 국가기관 책임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는 도중 한국전쟁 총사령관이었으며 당시 국방부 부장이던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권위 남용과 대약진 운동을 비판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마오쩌둥은 이를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이라 여겨 서신을 공개하고 펑더화이를 권력으로부터 축출하게 됩니다. 이후 반우파 투쟁을 벌인 마오쩌둥이 앉은 자리가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 시엔런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패방이 있는 동굴이 나타납니다. 보통 신선과 관련되는 건 도교 유적지입니다. 도교의 3청은 신선이 거주하는 곳으로, 옥청은 원시천존, 상청은 영보천존, 태청은 도독천존의 순위입니다. 중국에서 삼청각이나 삼청전에 가면 이런 새 신선을 모시는 사당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태청은 노자를 원형으로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영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향불 앞에 있는 팻말을 하나 뽑으면 도사들이 뭔가를 적은 종이로 바꿔주고, 바로 옆 태상 노군전으로 가면 도사들이 기륭화복을 점쳐줍니다. 1905년에 한 도사가 도교의 천신이며 교주이며 도교의 삼청 중 세 번째 지위의 도독천존을 기리는 사당인 태상 노군전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갈색 빛이 나는 나무에 머리와 눈썹 그리고 수염이 하얀 조각이 특이해 보입니다. 산에서 내려가려는데 레일 달린 차량을 타고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내려갑니다. 고장나면 떨어질 텐데 하는 두려움이 생겨 자꾸 손으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몸을 써서 왔다 갔다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겨우 레일을 타고 한참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갈까 하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텐츠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넓은 광장 연못에서는 붕어들이 논일고 있습니다. 연못 바닥에 항아리가 있고 동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지도를 보는데 반대편 등산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벽 룽쇼우야를 거쳐오는 사람들입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절벽을 따라 이어진 길에는 멋진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낭떠러지를 따라 가파른 계단을 내려갔다가 또 오르는데 곳곳에 있는 암석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사자암, 문인암, 문수암, 청량암 등의 암석들을 보면서 산을 타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멀리 계곡과 계곡을 연결한 다리가 보입니다. 저기까지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산과 산을 잇는 높은 다리인 티에쇼 차오가 보입니다. 돌과 돌을 쇠사슬로 연결했는데 약간씩 흔들립니다. 계곡을 타고 부는 바람에 날려갈까 사슬을 꼭 잡고 천천히 다리를 건너갑니다. 1993년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 다리 중간에 서 봤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그야말로 루산 풍경의 진면목을 보는 듯합니다. 다리를 건넌 곳에도 마오쩌둥이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칼라 프린트 출력까지 해줍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산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갑자기 수력발전소가 나타나 당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루산 등산로를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한 셈입니다. 다음에는 버스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거꾸로 등산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구링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출발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루산과 헤어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짱시의 수도인 난창 시내에 있는 텅왕거를 찾았습니다. 강남 3대 누각 중 하나인 텅왕거는 깐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의 동생으로 텅왕이라 불리던 이원영이 서기 653년에 처음 만든 누각입니다. 누각 입구로 들어서면 광장 바닥에 큰 원형의 태극과 팔개 문양과 함께 웅장한 누각의 자태가 나타납니다. 베이징 고궁 첸칭먼 앞에 있는 사자 조각상처럼 두 마리의 암수 사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누각은 명삼 암칠의 건축 양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외관으로 보면 3층 회랑으로 쌓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7층 구조입니다. 누각 1층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송, 원, 명, 청나라 시대별로 누각의 발전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옛 글자체의 현액들이 걸려 있습니다. 황족들의 초상화들도 있고 갑옷과 같은 전투 복장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6층으로 올라가면 한쪽에 공연 무대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채 1분도 되지 않아 공연이 끝나 아쉽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편종과 만도린,
양친을 연주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배우들과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벽에는 당 3채로 제작된 벽화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황색, 갈색, 녹색의 유약을 바탕으로 비교적 저온에서 구워낸 당 3채 도자기는 당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좌우 벽면에 새겨진 거대한 벽화 중 용장은 남성 가무악대의 무용도이며 봉장에는 여성 가무악대가 등장합니다. 용장은 적진을 돌파하는 파진 악무를 주제로 합니다. 역동적이고 강직한 춤사위인 후둥무와 자유롭고 활기에 넘치는 검기무, 중앙에는 사자의 기상이 느껴지는 오방사자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봉장은 궁중무용인 예당우의 무를 주제로 합니다. 예는 무지개, 우는 깃털이고 당은 치마, 의는 윗옷입니다. 여성스럽게 천을 휘날리며 추는 2인 춤인 자지무와 치마가 둥글게 펼쳐지는 춤인 후선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누각 꼭대기에서 바라본 강은 정말 멋집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시내 번화가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각 층마다 그림과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죽간도 있고 산수와 벽화도 보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텅왕거 좌우로 2개의 정자가 보입니다. 남쪽에 있는 정자를 야장이라 하고 북쪽에 있는 정자를 이추이라 합니다. 마치 양 날개를 단 모습인데 하늘에 기대어 우뚝 솟은 산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장자에 나오는 하늘을 날아가는 곤붕과 닮았다고도 합니다. 정면에서 오른쪽 정자인 이추이팅을 지나면 작은 정원이 나옵니다. 연못에는 구공풍우교라는 돌다리가 있어서 하나씩 건너면서 연꽃도 보고 수면에 비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등왕각서를 지은 당나라 시인 왕발의 조각상이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텅왕거를 나오면서 하늘에서 보면 산처럼 보인다는 이 웅장한 누각 속에서 반짝거리는 당나라 시대의 궁중무용 벽화가 자꾸 생각납니다. 한편으로는 강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춤사위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도를 더듬어 시내를 걸어가며 난창봉기의 주역인 주더의 집을 찾아갑니다. 시내 호수인 똥후 주변은 번화가입니다. 호수를 따라 한참 걸어 화위엔 자오지에서 혁명원로 주더의 집 간판을 찾았습니다. 화위엔 자오 2호가 주더의 옛집 주소입니다. 이곳은 공산당이 주도한 빠이치이, 즉 난창봉기를 준비하던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고향집이라는 뜻의 구지가 아니라 지우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바깥은 거의 6m는 될 법한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오른편으로 주도가 사용하던 침실이 보입니다. 주더는 스촨성 북부의 이룽 출신으로 평생을 혁명가이자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신중국 수립 후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1927년 8월 1일 일어난 난창봉기는 제1차 국공합작의 느슨한 틀을 깨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되는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주더는 이를 주모하기 위해 이곳을 거점으로 이 일을 추진합니다. 봉기가 있기 며칠 전 7월 27일 주더는 초조한 마음으로 중요한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기를 함께 주도할 인물이었으니 바로 자신을 입당시킨 저우 언라이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을 만끽하며 주더가 난창의 군대 상황과 봉기 계획을 보고하니 저우언라이는 치밀한 계획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난창 봉기는 주더와 저우언라이의 합작품입니다. 7월 31일 저녁 밀고자가 생긴 것을 발견한 주더는 저우언라이에게 즉각 보고하고 거사를 8월 1일 새벽 2시로 당깁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일사불란하게 적들을 무장해제하고 4시간여 만에 모든 작전을 끝냈습니다. 여명이 떠오를 즈음 3천여 명의 적군을 섬멸하고 5천여 종의 무기와 100만여 발의 총알, 수문의 대포를 노획하고 난창을 완전 점령합니다. 바로 당일 오전 숭칭링, 저우언라이, 주더를 비롯한 25명으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봉기 선언문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저우언라이와 주더의 이름이 처음으로 기재된 첫 번째 문서라고 합니다. 짱제스 군대가 난창으로 진주하자 혁명위원회와 군대는 차례로 철수한 뒤에 군대를 지휘해 남하합니다. 저우언라이가 이끄는 주력군은 광둥성 해안가인 차오조우와 산토우로 가고 주더가 지휘하는 부대는 메이조우 근처 산허댐으로 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저우언라이 주력군은 장제스 군대와의 전투에서 대패한 후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편 주더가 이끄는 부대는 짱시성과 광둥성 등지를 전전하다가 유격전으로 전술을 바꿔 이동합니다. 7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판스숑 부대에 의탁하기도 하는데 적군에 발각되자 후난으로 이동해 1928년 1월 다시 한번 후난 봉기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주더는 다시 부대를 인솔해 진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닝강룽시에 있는 원싱거에서 마오쩌둥과 만나게 됩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주더와 마오쩌둥의 합류라고 합니다. 주더 부대는 곧 홍사군이 됩니다. 저우언라이와 함께 혁명을 모의하고 끝까지 군대를 인솔해 마오쩌둥과 합류한 것입니다.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 그리고 주더 총사령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혁명의 열정으로 빛나던 주더와 저우언라이, 좁은 공간에서였지만 직접 요리를 해 나눠 먹으면서 의기투합하던 마음, 혁명의 물결만큼은 바다보다 더 넓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